혹시 조금 시원하게도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비욘디 채널에 이렇게 세 번째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재활학과 전문의이자 스포츠의학 전문의로 지금 인천백병원에서 재활학과 센터장을 맡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러닝 비하인드라는 채널에서 잘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욘디 채널에 나와서 50분 동안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 스포츠 손상과 재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고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채팅 올려주시면은 제가 댓글 보고 뭐 읽어드리고 또 필요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이렇게 그때그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랑 관련된 뭐 이런 부상이나 이런 것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트롱맨님, 윤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이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러닝 비하인드라는 채널에서 제가 이제 주로 달리기를 취미로 하고 있고 또 달리기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부상이나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갑습니다. 스포츠 손상과 스포츠 재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사실은 이제 스포츠 손상 같은 경우에 이제 다치게 되면 우리 뭐 당연히 병원에 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다 매한가지지만 이 스포츠 손상과 재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이 동기부여,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스포츠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부상이 오거나 다치게 되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들이 사실 많죠. 병원에 잘 안 오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한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에 잘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하다가 뭔가가 좀 안 좋아져서 다친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면 조금 낫고, 뭐 운동을 할 때만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안 오시고 그냥 좀 쉬면서 내가 관리해서 낫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신감이 좀 있으시죠. 내가 내가 내 몸을 잘 아는데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시고 내 몸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는 특히 각자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스스로가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부위가 어느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아프구나.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조금 재활해서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틀, 이런 원칙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훨씬 스스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해주는 치료들 이런 것들이야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한테 맡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니쌤님도 반갑고, 제니파파님도 반갑습니다. 강압 도적 꺼비다님이 재활학과랑 정형외과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겠다고.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재활학과 병원 혹은 정형외과 병원 가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사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물리치료나 뭐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사실 하게 될 거라서 개인 병원 수준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보통 대학병원 정도 이제 갔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정형외과는 좀 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재활학과는 수술 이후에 이제 재활치료 혹은 뭐 다른 중추신경에 관련된 치료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급성과 만성 손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활을 이제 스스로 관리해 나갈 때 어떤 원칙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아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급성 스포츠 손상은 이제 쉽게 말해서 갑자기 다치게 되는 손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다가 갑자기 부딪히거나 갑자기 뚝 하거나 윽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을 대부분 말하죠. 그래서 급성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뼈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뼈를 다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피하고 싶은 부상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뼈를 다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부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부담감,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뼈를 다치지 않고 싶어 하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뼈가 부러지진 않았겠죠?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뼈가 부러지게 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격투 운동이나 혹은 굉장히 좀 거친 경쟁적인 스포츠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이렇게 뼈가 다치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뼈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뼈가 다치는 종류들이 요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가해지는 힘에 따라서 이제 옆에서 가해지는지 혹은 뭐 위쪽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수가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골절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좀 금이 가거나 혹은 지금 앞에 세 가지는 금이 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뒤쪽은 이제 완전히 위치가 어긋나게 된 그런 상황들이고, 이렇게 위치가 어긋난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서 이제 맞춰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다치게 되면 실제로 뭐 재활 기간이 사실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회복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뼈는 일단은 안 다쳐야 되는 부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또 급성 손상 중에 하나는 이제 연골 손상이 있습니다. 연골이라는 게 결국에는 도가니죠. 도가니. 우리가 그 무릎 도가니를 많이 얘기하고, 또 무릎이 안 좋으면 이제 도가니탕을 먹기도 하고요. 도가니 든 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연골 같은 경우는 이제 뼈 관절과 관절 사이에서 그거를 이제 스무스하게 움직여줄 수 있게 하는 젤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손상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사실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되는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연골은 재생이 안 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이런 연골 손상이 이뤄질 만한 어떤 그런 무리한 운동들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뭔가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 어디가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손상되는 상황은 사실 막아야 되고,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는 연골만 손상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동반돼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인대가 끊어진달지 뼈가 부러진달지 이런 식으로 크게 충격이 오면서 연골이 같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SH 신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그 영법 중에 평형하면 어깨 앞쪽이 아픈데 회전근개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수영이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기도 하고, 또 뭐 재활할 때 우리가 수영을 많이 권하기도 하고, 충격이 적기 때문에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무리해서 이제 쓰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뭐 평형 같은 경우는 고관절, 무릎,
그리고 뭐 저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깨 쪽으로 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피드를 내는 경우에는 그런데요. 평형을 할 때 어깨 앞쪽이 아프다. 평형을 할 때 어깨 앞쪽이 아프다는 건 어쨌든 평형을 할 때 이제 팔 움직임을 할 때 이제 어깨가 아프다는 이야기인데 보통은 회전근개 문제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회전근개나 이런 쪽에 무리가 가면서 약간의 염증, 꼭 반드시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염증,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깨 압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근육, 그리고 그런 것들에 연결된 힘줄들이 조금 과사용되면서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아무튼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시는 게 필요하죠. 휴식을 좀 해주시고 어깨를 과도하게 돌리는 그런 수영 영법들은 조금 쉬어주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니파파님께서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한 다음에 재활 목적으로 언제부터 도수 치료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디스크 제거 수술 같은 경우도 디스크의 정도나 뭐 이전의 통증의 정도나 또 수술도 수술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뭐 도수 치료 정도면은 대부분 뭐 2에서 4주 정도에서는 들어가기 시작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운동도 시작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무리한 운동,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 무리한 운동이라고 좀 이제 뭉뚱그려서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하시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도부터 도수 치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포츠 손상은 이제 인대 손상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보통은 이렇게 발을 접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발을 접지르는 경우들.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 이제 뭐 보통 흔히 우리가 이제 인대가 늘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대가 많이 다치게 됩니다. 또 흔한 게 이제 가운데에 있는 무릎 관절에 있는 십자인대죠. 십자인대가 이제 보시면은 가운데 보이지만은 이렇게 가운데 십자로 이렇게 크로스돼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전방, 뒤쪽에 있는 게 후방 십자인대고 또 옆쪽에 이렇게 측부인대가 보이는데요. 지금 화살표 모양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바깥쪽 안쪽을 이렇게 이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회전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과도하게 당겨지면서 십자인대가 손상을 받거나 뭐 심하면은 파열되는 경우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점프를 했다가 착지하는 그런 스포츠 아니면 축구 같은 조금 격렬한 스포츠 이런 스포츠에서 무릎과 이제 허벅지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인대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 손상 같은 경우가 정도를 간단하게는 우리가 한 3단계 정도로 나누는데요. 보통은 이제 발목을 딱 접지르면서 우리가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정도가 한 1, 2단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이제 스트레칭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쫙 당겨져서 받는 그런 손상인데 아주 미세한 파열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2단계 정도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부분 파열이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 더 심한 정도입니다. 세 번째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파열된 상태, 수술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상태일 정도로 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접질른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충격이 왔는지 또 실제로 발목 자체의 유연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인대 손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대 손상 같은 경우도 그냥 붓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완전 파열까지 생각하지는 잘 않죠. 근데 부으면서 이제 멍이 뭐 시퍼렇게 든달지 뭐 당연히 통증 때문에 이제 딛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스포츠 손상에서는 이런 인대 손상도 있을 수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근육 손상입니다. 그래서 근육 손상이 가장 여기 지금 MC라고 써놨는데 이제 most common이라고 해서 가장 흔하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급성 스포츠 손상 중에서는 가장 흔하고 특히 이제 근육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힘줄의 손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힘줄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건이죠. 텐던이라고 부르는데 아킬레스 요런 건이 이제 근육에서 이어져 온 이제 힘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근육 손상으로 이제 지금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가장 흔하게 스포츠에서 다치게 되는 근육 손상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앞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그리고 이제 아래쪽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흔한 급성 스포츠 손상, 근육 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아마 운동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고, 특히 저처럼 이제 러닝,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혹은 달리기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뭐 테니스든 뭐 축구든 뭐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힘을 확 주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벅지 쪽이나 이런 쪽에 힘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육 손상 같은 경우도 그 정도에 따라서, 아까 인대 손상처럼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고, 또 위치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근위부에 있는 힘줄이 저렇게 다치게 되는 1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같은 지금 햄스트링 손상인데 위치에 따라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의 한 중심부가, 근육이 조금 약간 부분적으로 파열된 상태. 그래서 지금 살짝 빨갛게 이런 부분 출혈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그림이고요. 3번 같은 그림은 이제 원위부 쪽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있는 힘줄이 이제 손상이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손상도 같은 근육 손상, 우리가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또 회복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인대 손상이나 이런 근육 손상이나 이런 손상이 의심될 때 이제 병원에 오신단 말이죠.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를 일단 먼저 찍습니다. 뼈에 이상이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의사 선생님이 보고 엑스레이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뼈는 안 부러졌으니까 이제 기부스는 안 해도 되겠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뼈는 안 다쳤으니까 금방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뭐 인대 손상도 그렇고 근육이 다친 경우는 사실 엑스레이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뼈가 안 다쳤다고 했으니까, 엑스레이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금방 며칠이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인대 손상이나 특히 힘줄 손상 이런 것들은 회복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짧게는 2주에서 4주, 6주,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회복 기간이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친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서요?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휴식 기간이,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엑스레이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이제 뼈가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대글대글님이 스쿼트 할 때 장경이 좀 아픈데 1년간 휴식 후 다시 시작해도 통증이 생기는데 내원을 한다면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장경이 아프다는 게 이제 장경 인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골반 쪽이 아픈 걸 말씀하시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통증이 한번 시작돼서 부상이 한번 왔고 그거를 이제 회복하고 나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데 또 통증이 온다고 한다면 크게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자세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하나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쪽 부위가 뭐 장경인대면 장경인대, 혹은 골반이면 골반, 그쪽 부위가 맨몸 스쿼트를 하기에도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장경인대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경인대 쪽이 그러면 너무 타이트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인해서 좀 뭔가 힘을 주게 되는 상황만 돼도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세를 좀 교정해서 장경인대에 너무 부하가 많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스쿼트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몸 같은 경우는 뭐 이 다리를 벌리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요. 다리를 조금 좁게 해서 무게를 많이 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자세를 취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치료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장경인대를 이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폼롤러거든요. 그래서 폼롤러로 이렇게 장경인대 쪽을 많이 문질러 주시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병원에 가시면 당연히 도수 치료도 그런 쪽으로 장경인대 스트레칭하는 쪽으로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아프긴 아플 건데. 네. 그리고 박흥국님이 러닝 인터벌 훈련하면 허벅지가 무거워지면서 경직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근육 손상과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거나 하면 근육 손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벌 훈련이 워낙에 강도가 높은 훈련이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이렇게 미세하게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심하면은 우리가 쥐난다고 표현을 하지만 아주 미세한 경련들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하에 내 컨트롤로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못하면 허벅지가 무거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경직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강도 높은 훈련에 적응해가는 과정 중에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너무 무리가 되면 이제 근육 손상이 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강도를 잘 조절해 가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니파파님께서 오른쪽 엉치 통증이 있는데 둔부 쪽에 따가운 느낌이 나는데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느껴진다. 근육통인가?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페리포미스 신드롬이라 그래서 그 엉덩이 안쪽에 있는 깊은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그 근육으로 인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좀 눌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근 증후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저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상근이 조금 이제 타이트해지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통증들이 있을 수 있다. 아마 그런 느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엉덩이 쪽에 그 부위를 딱 누르면 좀 따끔하는 그런 통증.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근육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근육의 이런 수축이나 혹은 타이트함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둔부 쪽을 스트레칭을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통증이 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조금 꾸준히 해주시면은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통증이 좋아짐에 따라서 둔근 쪽의 이 강화 운동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셀레나 러브님께서 레그 프레스 할 때 무릎 쪽에 통증은 없는데 뜨거워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근육이랑 관절들이 쓰이게 되는데 그럴 때 좀 뜨거워지죠. 우리 달리기 하게 되면은 러너스 니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랑 약간 비슷한 원리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강해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스포츠 손상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급성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만성 스포츠 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스포츠 손상은 급성보다는 만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조금씩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딘가가 조금씩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같이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동이 재밌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하게 되죠. 이제 실력도 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쉬면은 또 이렇게 실력이 또 다시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열심히 해주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써가지고 발생을 하는 부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 스포츠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성 스포츠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과사용입니다. overuse라고 하죠. 너무 많이 쓰여서. 예를 들면은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켓을 잡게 되는데 라켓을 꽉 쥐고 이제 휘두르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손아귀 힘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서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다 보니 손가락 쪽이나 이런 쪽이 아프기도 하고 혹은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하잖아요. 엘보 쪽으로 통증이 오게 되는 경우가 바로 과사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사용이랑 더불어서 함께 이제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회복의 부족이죠. 이제 언더 리커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비슷한 말이면서도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과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과사용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과사용과 더불어서 이게 뭔가 회복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나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결국에는 만성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줄여야 되면서도 그와 더불어서 회복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충분한 휴식을 내가 신경을 써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달리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재미를 느끼고 하다 보면 이제 매일 달리기 같은 것들을 좀 뭐랄까 도전처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려야지 이렇게 해서 꾸준히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불편한 데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과사용 그리고 회복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그런 손상의 부상의 경우들이죠. 그래서 그래프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맨 밑에 있는 점선이 그 점선 아래로 내려가면 부상이 발생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내 몸 상태고요. 내 몸 상태가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운동을 좀 탁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로 몸의 상태가 내려갑니다. 특히 많이 쓰인 관절이나 많이 쓰인 근육 조직들이 이렇게 좀 약해지겠죠. 약해졌다가 회복을 통해서 다시 강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일자가 되면서 원래의 내 몸보다 조금 더 강한 몸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반복해서 할 때 운동을 하고 또 회복이 됐다가 또 하고, 혹은 회복이 조금 되기 전이더라도 또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조금 몸이 낮아졌다가 상태가 낮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운동을 반복해 줌으로써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해 줌으로써 내 몸이 조금씩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부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이겠죠. 회복을 충분히 함으로써 이제 다시 몸이 올라와야 되는데 회복이 부족한 거죠. 리커버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동을 해서 사용하고 회복이 되기 전에 또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몸이 강해져 갈 시간이 좀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부상 그 점선 레벨까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부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상도 이제 뭐 약간의 통증 요런 정도면은 에피소드처럼 그냥 며칠 쉬고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일주일 이상 이렇게 훈련을 하지 못하고 쉬어야 될 정도의 이런 부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운동을 쉬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만성 스포츠 손상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걸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과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회복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한 회복들을 중간중간 취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은 열혈 운동러들이잖아요. 네. 운동 안 하면 찌뿌둥하고, 운동에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어떤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운동도 한번 하면 또 너무 살살하면 또 운동 안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할 때 또 열심히 하고, 또 시간 나면 또 가서 또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 이런 부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부상을 또 몇 번 겪다 보면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면 좀 쉬어줘야 돼. 내가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어떤 고수의 운동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부상을 최대한 적게 얻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만성 스포츠 손상 같은 경우는 원인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이제 외인적인 요인과 내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재적인 요인은 뭐 보시는 것처럼 평발이나 요족, 이런 발의 모양, 그 다음에 관절 정렬 같은 경우는 고관절부터 무릎, 발목까지 이루어지는 하체 자체의 어떤 정렬, 그리고 뭐 어깨 관절의 이제 정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다리 길이가 조금씩 차이 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근력이나 유연성이 개인 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내재적인 요인들은 근력이나 유연성을 제외하고서는 좀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스포츠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외인적인 요인들에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 원인들을 좀 피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대부분 훈련에 의한 요인이 많습니다. 운동을 내가 과도하게 하는. 그래서 훈련량 자체가 너무 많거나 좀 강도가 지금 내 수준에 비해서 좀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상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훈련량의 증가가 좀 빠른 경우들. 이게 운동이 상당히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내 어렸을 때, 20대 때, 10대 때 이런 느낌을 이제 생각하면서 운동의 어떤 수준을 갑자기 확 올리게 되면은 또 부상이 잘 옵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피곤한데 피곤해도 오늘 가서 운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운동의 강도를 확실히 줄여줘야 되는데 또 간 김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은 또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부상이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복의 부족, 그리고 아까 스쿼트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운동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상태 같은 경우도 조금 같은 강도의 운동인데도 아무래도 잘못된 자세의 운동을 하시는 분은 조금 더 부상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좋은 자세나 이런 것들도 조금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영양에도 신경을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 섭취, 특히 이제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고 하면 물론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탄수화물의 섭취 이런 것들도 함께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장비들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장비빨을 또 너무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 러닝을 하게 되면 러닝화, 또 다른 스포츠를 하게 되면 그 스포츠에 또 적절한 장비를 이제 착용을 함으로써 부상을 또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를 조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시어감님께서 어깨가 아파서 한 달째 운동을 쉬고 계시다고 하시고 회전근개 쪽으로 이제 손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직도 같은 동작 하면 아픈데 더 쉬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 이제 뒤에 제가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마 그 원칙대로 조금씩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운동은 일단 통증이 있다면 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쉬는 동안에 그냥 단순히 쉬는 것보다는 이제 재활 원칙에 따라서 조금씩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근력 운동들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해주시는 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에 잘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는 한 달 쉬어도 계속 통증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회복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깨 같은 경우가.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어깨 통증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부상들이 운동 자체를 쉬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동작에서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상생활에서 사실 나도 모르게 무리가 되는 동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쉬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형님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적인 족저근막염 재활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뭔가 이제 근거가 확실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가장 효과적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안 걷는 거죠. 안 걷는 거. 족저근막을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그건데 사실은 뭐 우리가 걷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조금 걷는 걸 줄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재활 방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 중에서는 체해 충격파가 있습니다. 체해 충격파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체해 충격파도 물론 좋지만 이제 그건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집에서 체해 충격파처럼 어쨌든 발바닥을 마사지 해주는 거가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컴님께서 러닝 마일리지를 좀 늘렸더니 신스프린트가 심해졌는데 체해 충격파가 이 부상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신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저는 체해 충격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스프린트는 이제 충격에 의해서 물론 이제 체해 충격파가 뭐냐면 이제 그 파동을 이용해 가지고 파동을 이제
조직 깊숙이 침투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염증 반응을 이용해서 힐링을 시켜주겠다, 이제 회복 반응을 일으키겠다, 약간 요런 개념인데요. 신스프리트 같은 경우는 정강이에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골막염이란 말이죠. 그래서 체해 충격파를 하면 오히려 많이 아프시지 않을까요? 그 외부위에, 그 외의 부위에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들의 이제 체해 충격파로 자극을 해주는 거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체해 충격파보다는, 달리기를 좀 쉬어주시면서 다른 부위들의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승현님께서 팔씨름 대회하고 팔을 굽히면 땡기고 관절도 아프고, 네, 과사형이죠. 네, 과사형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팔씨름을 자주 하셨던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팔씨름을, 대회 정도를 하실 정도면은 평소에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100보다 더 큰 힘을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무리가 왔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 근육, 힘줄 이런 데들이 아마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플 거고, 그래서 잘 쉬어주시고요.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하면은 물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심하지 않다면 보통은 잘 쉬어주시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이승현님께서 또 매일 만보 걷기는 정도는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 어떤 거에 괜찮을까요? 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에서 매일 만보 걷기는 사실은 뭐 전혀 힘든 정도는 아니죠. 그냥 일상을 하다 보면 사실 만보는 걷게 되기도 하고, 일부러 운동을 해서 만보를 걷는 것도 뭐 특별히 어떤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건강한 정상 성인에서는 만보 걷기보다는 약간씩 그 조깅, 뭐 더 정확하게는 샤킹이라고 하죠. 살짝씩 뜀걸음을 조금씩 해주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합니다. 김종현님께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도 러닝만 하면 장경인대가 올라오네요. 장경인대는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장경인대는 주사 치료보다는 이게 폼롤러를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주시고, 심하면은 도수 치료 받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게 장경인대 같은 경우가 스트레칭을 한다고 사실 잘 풀어지고 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폼롤러로 이 장경인대보다 위쪽에 있는 근육,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근육을 좀 자주 풀어주시고, 위쪽 둔근이나 이런 쪽에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골반 쪽 스트레칭을 신경 써서 조금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하고, 러닝만 하면 장경인대가 올라온다고 하면 이 러닝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혹시 이제 가능하다면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영상을 찍어본달지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트님께서 햄스트링 힘줄염이 3주 됐고, 멍은 안 들었는데 뛸 때 이제 땡기고 찌릿하다고 하셨고, 체해 충격파도 3회 받으셨고, 누워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햄스트링 늘리는 운동을 수시로 해줘도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힘줄염이 3주 정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특히 힘줄염 같은 경우는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하죠. 신장성 수축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재활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상이 오고 나서 이제 집에서 쉬게 되잖아요. 운동을 쉬면서 이제 재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재활하는 원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본인이 관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과부하라는 게 이제 조금씩 그 강도를 올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강도를 조금씩 올려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을 뭐 5 더하기 3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계속 그 정도 수준의 덧셈만 하다 보면 사실 덧셈이 늘지는 않겠죠. 근데 조금 어렵게,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지만 15 더하기 25를 해야 그 다음 10자릿수 덧셈도 할 수 있고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과부하를 주어야 이게 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 정도 이렇게 과부하를 주면서 재활을 해줘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 분들은 특히 부상이 왔을 때는 이 정도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과하면 이게 부상이 더 나빠질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하게 하면 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재활학과 의사의 처방이나 혹은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런 강도의 딱 정도를 잡아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가서 요런 것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요 정도 운동은 해주세요, 꾸준히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의 적절한 과부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진성, 아까 말씀드린 점점 강도를 올려나가면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덧셈의 예처럼 10자릿수를 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3자릿수 덧셈도 해야 될 거고요. 그것도 조금 잘해지면 이제 곱셈을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과부하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올려갔을 때 이제 몸이 원래 상태까지 이렇게 회복될 수 있고, 또 원래 상태의 몸의 경우도 이런 과부하와 점진성의 원리를 통해서 점점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이성의 원리인데요. 특이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훈련의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가역성의 원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근손실,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러너들은 이제 유산소 손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쉬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 빠지죠. 그리고 달리기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쉬면 이제 다시 달리려고 하면 이제 숨이 많이 찹니다. 그 전에 했었던 것보다. 그래서 이 가역성이라는 건 몸은 이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살을 뺐다가 다시 찐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역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몸이 강해졌다고 하면 그 운동들을 어느 정도 조금씩 유지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이거 뭐 제가 그냥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아이브 맞죠? 틀리면 큰일 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기저질환이나 각자가 가진 어떤 상태, 특성, 또 몸을 각자가 가진 그런 개인적인 몸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재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직접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이 사람에 맞게끔 강도 설정을 하고 또 진도를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각자 개인이 이제 그러게요, 기네요. 각자 개인이 이렇게 치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내 몸을 잘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내 몸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자기 몸에 대한 컨트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 경우도 있지만, 또 간혹 가다가는 자기 몸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진짜 내 몸에 대해서 내 몸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 진짜로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이제 주기화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뭐 개념 자체는 이제 재활 운동을 하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단기의 어떤 재활 기간 혹은 중기, 장기적인 재활 기간, 이런 기간을 잡게 되는데, 우리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스포츠를 즐겨 하시는 분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이제 이 부상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쉬면서 어느 정도 내가 관리해서 어느 정도 이후에 좀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략의 계획을 잡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 문제가 이 재활 기간을 잘못 설정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특히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열혈 운동러들,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 굉장히 짧게 잡으십니다. 그래서 힘줄 손상이 있거나 뭐 인대 손상이 있거나 이렇게 막 부어서 오거나, 이거는 운동을 쉬셔야 됩니다. 일단 2주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대부분
이 정도는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요 하면서 또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많죠. 근데 조금 내 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회복하고 다시 정상 컨디션으로 올라가고 또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적절한 회복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거에 맞게 재활 기간을 딱 잘 가져가시면 뭐 조금 그 동안에 운동을 못해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또 더 오래 즐겁게 운동을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가 부상이 왔다. 뭐 병원을 가셨을 수도 있고 병원을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내가 부상이 와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일단 내일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재활 치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염증 조절입니다. 일단은 부었거나 뭐 뜨끈뜨끈하거나 혹은 통증, 제일 흔한 거는 통증이죠. 염증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통증, 붓기, 혹은 뭐 멍드는 경우, 그리고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움직임이 조금 약간 제한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염증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는 일단은 급성기 치료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프라이스입니다. 이 예전에 라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라이스가 나오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폴리스라고 해서 옵티멀 로딩을 이제 넣어놓은 폴리스라는 것도 있고 또 뭐 그 피스 앤 러브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어보이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피해주고 하는 그 소염제를 피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일반인 수준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자세하게 막 파고들 필요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 알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하고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초기 급성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디가 이제 팔꿈치가 아프다. 아까 팔씨름 하신 분, 팔씨름으로 인해서 이제 불편한 부위가 생겼다. 뭐 고관절, 무릎 불편한 부위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부위를 쉬어주시면서 뭐 초기에는 이제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냉찜질을 좀 해주시고 부어 있을 때 냉찜질 해주시고 그리고 압박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높여 있는 것도 염증을 조금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염증 조절을 해주시고 두 번째 통증이 좀 심하다고 한다면 통증도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병원에 갈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약을 먹게 됩니다. 이 소염제가 진통소염제가 먹게 되면은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조금 단점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통증이 심하면 사실 소염제를 먹는 게 맞죠. 일단 염증도 가라앉히고 통증을 일단 조절해야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물리치료 중에 일환으로 이런 ICT나 텐스 이런 것들 물리치료, 전기치료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 아니고 집에서만 이렇게 관리를 한다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보조 도구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테이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면서 이제 붓기도 빠지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아직 운동을 시작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게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해줘야 되는 게 유연성의 회복입니다.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이고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요 단계로 요 순서대로 합니다. 수동적 스트레칭, 능동 보조적, 능동적 저항적 해가지고 초기에는 뭐 어깨 관절이나 어느 관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초기에는 이제 힘을 풀고 반대쪽 힘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금 더 그 이후에는 스스로 들어 올리고 잘 안 되는 부분에서만 보조를 해주는 이런 능동 보조적. 그 다음에 스스로 들어 올리고 거기서도 되면 이제 조금씩 저항을 줘서 들어 올리는 운동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금 늘어나는 느낌은 있지만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는 정도가 적절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아프게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이 이제 근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에는 등적성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건을 대고 이렇게 밑으로 꽉 누르면 이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게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는 어떤 손상이나 혹은 그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근력 운동들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그 근력 운동이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심성 컨센트릭과 편심성 이센트릭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오는 아령을 당겨오는 자세가 이제 구심성 운동이 되고요. 이걸 피면서 버티는 운동이 이제 편심성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펴면서 이제 버티는 운동, 요 편심성 운동이 특히 힘줄 손상 같은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편심성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있을 때 통증이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버티는 이런 운동들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요거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운동에 복귀하기 거의 직전. 특히 이제 선수분들이 다시 스포츠에 복귀하기 직전에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육의 폭발적인 수축과 이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운동입니다. 대부분 점프해서 스쿼트를 하거나 점프해서 박스 위로 올라가는 이런 운동들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지근들을 계속해서 자극해주는 뭐 스태퍼, 혹은 러닝, 뭐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뭐 로잉 머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재활 치료는 이런 식으로 부상이 있으신 경우에 이런 원칙과 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복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나름의 기본적인 어떤 스스로의 어떤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실 수 있고, 꼭 너무 아파서 뭐 병원에 가실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통증, 여기 조금 오늘 느낌이 안 좋네 했을 때, 그러면 여기를 조금 어떻게 스트레칭을 좀 해줄까, 혹은 근력 운동을 좀 해줘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그 운동을 하시는 분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김종현님께서 마지막 질문 하나 주신 거 대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인데 폼롤러가 이제 통증이 있는 무릎은 하는 게 아니죠?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보통 그 폼롤러 할 때요, 정상인 경우에 이제 지금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폼롤러로 밀어줄 때는 다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있는 관절은 너무 아프니까요. 관절 위쪽부터 해서 고관절 있는 쪽까지 쭉쭉 다 밀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 이제 인대염이 확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염증이 있는 부위, 그러니까 압박이나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있는 부위를 오히려 자극할 수가 있어서 피해주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위쪽, 보통은 이제 근육 쪽을 많이 풀어주는 쪽으로, 그 대퇴근막장을 좀 풀어주는 위주로 폼롤러를 사용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스포츠 손상과 재활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짧게 해야 되나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들이 제일 어렵고, 사실 내용보다도 제일 어려운 건 이제 실천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부상에서 좀 빨리 회복되고, 또 제일 좋은 건 예방이죠. 부상이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건강에 좋으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즐겁게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박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